거장, 여행을 만나다, 클래식 클라우드,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 안녕하세요. 아르테 출판사와 함께하는 책보다 여행의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술관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 영상으로 작품 사진을 함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휴대폰으로 일일이 찾으셨던 그런 불편함이 좀 적은 방송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요 금주에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리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추파춥스라고 하셨네요. 막대기 사탕 그 이야기죠. 베트남에서 듣고 있습니다. 방송이 오래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도 꾸준히 구매해서 읽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 조진서 기자님 책도 바로 샀습니다. 역시 본격 상업방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책꽂이에 정말 저희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가 쭉 꽂혀있네요. 그리고 또 조진서 기자님의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이 책도 꽂혀있습니다. 진짜네요. 칼비노의 책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저희가 이제 보람을 느낍니다. 제 책은 없네요. 책쾌락이라고 아이디 쓰셨습니다. 저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하루 종일 듣는 것에 집착하는 편입니다. 제 케로악의 인생이 길 위에서라면 저의 책쾌락의 인생은 집 안에서입니다. 이 시공간에 세계의 거장들을 초대해 주시고 더불어 여행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상상 속에서 저는 66번 도로를 달리며 자유를 만끽합니다. 조르바와 함께 해변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요. 역시 책보다 여행 덕분입니다. 태훈님,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오래오래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죠. 네. 오디오 매체를 통해서 읽고 싶었던 책들 많이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 시작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에 속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많은 것을 흘려보내곤 하죠. 어쩌면 이 여행길도 그럴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기에 이미 알고 있다고 믿어버린 것. 바로 그런 아름다움을 제대로 알기 위한 여행길입니다. 지금부터 프랑스와 영국으로 미술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부의 시간 동안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와서 이미 알고 있다 믿어버린 그런 아름다움을 찾아 여행을 떠날, 또 우리의 여행길을 안내해 주실 김찬용 도슨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찬용입니다. 네, 책보다 여행의 두 번째시죠? 예, 딱 1년 만에 제가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하게 뛰어왔습니다. 벌써 1년 됐나요? 예, 1년이나 됐더라고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좋은 기운을 여기서 너무 많이 받아서요. 네, 저도 이번에도 또 더 다시 얻어가고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이 김찬용 도슨트님, 전시 해설가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카림 라시드전, 간송문화전, 마크로스코전, 이외에도 다양한 전시회 도슨트를 맡아서 진행을 하셨고요. 또 발칙한 현대미술사, 전시 해설가를 통해 다시 보는 전시, 김찬용 도슨트의 아트 브런치 등 강연 활동을 또 하고 계십니다. 방송 출연, 전시와 예술 해설 활동을 펼쳐나오고 계시고요. 또 유튜브에 아싸TV에서 다양한 예술 이야기를 전하고 계십니다. 채널명이 굉장히 재밌네요. 이 프로그램명이죠. 아싸TV. 네네. 이게 무슨 제목입니까? 약간 좀 중의적으로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아트 인사이드에서 되게 콩글리시 느낌이지만 좀 예술의 내부를 본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네. 또 요즘 아싸 인싸 이런 느낌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술하면 보통 아웃사이더 느낌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게 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좀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된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취향을 급격하게 타는 그런 예술의 형태라기보다는 이제 상식적 혹은 우리가 이제 생활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술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역시 채널을 만든 저보다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역시 이래서 달변가가 필요하다라는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얘기해야겠네. 딱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이 방송도 이제 아싸TV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미술의 시각 매체이다 보니까 이번엔 또
함께 실험적으로 네. 즐겁게 들으시고 더 관심 있으신 이미지도 같이 보시라고 영상으로도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책보다 여행과 아싸TV의 콜라보로 오늘 방송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프랑스와 영국의 미술관 여행을 이제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그 일부 시간에는 프랑스의 오르세, 20세기 미술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세 미술관 파리에 있죠. 세네 강변에. 네네. 네, 가봤습니다. 역시 또 그렇죠. 가보셨겠죠. 참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네. 오늘 사실 이게 원고를 보면서 제 스스로 좀 내가 과연 몇 분 정도나 잘난 척을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5분도 안 돼서 오르세 미술관 갔다 왔다고. 자, 이 미술관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기차역처럼 그냥 이렇게 생긴 그런 모양이어서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기존에 실제로 원래 역사 건물이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호텔로도 잠깐 사용이 됐었다가 장사가 안 된 그걸 또 계속 이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장사를 접었던 거죠. 그 네. 이후에 이제 1986년에 아예 미술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은 파리에 있는 3대 미술관 중 하나라고 이제 당당하게 꼽히기도 하고, 특히 국내에서 인상주의란 장르를 사람들이 또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19세기에 나온. 그렇죠. 네. 그래서 국내 관광객이 특히나 제일 좋아하는 미술관으로 아예 이제 뭐 설문을 할 때도 늘 1위로 뽑힐 정도로 가장 사랑받는 미술관으로 유명한 게 또 이 오르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미술관 들어갔을 때 저도 깜짝 놀란 게 한국 사람들 정말 많고요. 네. 그리고 일본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파리에 있는 건지 무슨 동경쯤에 있는 건지 좀 헷갈렸던 그런 기분도 있는데. 저도 이번에 갔을 때 특히 오르세는 한국 관람객이 많이 오나 보다 싶었던 게, 루브르나 퐁피드 같은 데는 한국어 방송은 안 나오거든요. 그 안내 방송 같은 것들이. 그러네요. 네네네. 오르세는 한국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긴 정말 한국 관람객이 좀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더라고요. 뽕피드는 바깥에서만 봤어요. 그 파이프로 이렇게 막 맞습니다. 전위적으로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낮술 먹고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짓다 만 거냐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렌조 피아노란 건축가가 네. 지었다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제 파리에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예전 어떤 건물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분위기에 젖어 있다가 뽕피두 센터 딱 가는 순간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저는 파리에 며칠 있지도 않았는데 거부감이 살짝 들면서 왠지 그 뉴욕 한복판에 있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전위적인. 그렇죠. 갑자기 너무 딱 현대적인 네네네. 게 튀어나와서요. 그게 아마 파리도 전통을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그것만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좀 현대화하는 과정의 하나의 상징물 정도가 퐁피두. 그리고 그 딱 퐁피두까지 껴서요. 루브르, 오르세, 퐁피두 이렇게 이제 3대 미술관이라고 많이 손에 꼽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그러면 이 오르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그 루브르와의 차이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네네. 좀 사실 시간이 완벽하게 많으면 이 모든 미술관과 박물관을 다 가보면 좋습니다만 그게 아닐 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루브르에 비해서 오르쉐는 어떤 미술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렇죠. 사실 대중적으로는 루브르가 더 많이 알려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단적으로 구분짓자면 루브르는 진짜 박물관이라서요. 유물부터 시작해서 완전 고대부터 근대 근처까지의 좀 다양한 미술을 볼 수 있는 곳.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너무 익숙한 다빈치나 네. 미켈란젤로나 이런 예술품들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거. 그렇죠. 모나리자도 여기 있죠. 네, 모나리자가 여기 이제 대표 마스코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오르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좀 인기 많은 인상주의라고 얘기하는 19세기 시점, 딱 그 시대 미술 중심으로 있어서요. 사실 인상주의가 지배적이긴 한데 그것만 있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좀 상대적으로 또 다르게 익숙한 밀레 같은 예술가나 쿠르베 뭐 이런 사실주의 예술가들 작품도 다수 소장된 게 또 이 오르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퐁피두 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다음 개념으로 보시면 돼서 이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 이름 익숙한 뭐 피카소, 마티스 네. 이 친구들 시점부터 뭐 앤디 워홀이나 완전 현재 살아서 활동하는 예술가까지 또 묶어내는 곳이 퐁피두다. 이렇게 세 개는 구분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시기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미술관이니까
자신이 어느 시대의 미술을 주로 이제 좋아하는지를 네네. 생각을 하신 뒤에 뭐 세 개 다 보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네, 않을 취향 경우에는 따라 뭐 취향 가셔도 따라 되고요. 보시면 된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르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오르세인데요. 들어가면 이제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 지옥문 보고 나서 생각보다는 좀 작더라고요. 그런가요? 전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은 생각보다 좀 작아서 역시 배포가 크셔서. 아니, 일단 제목이 지옥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작아 몇 명 못 들어가겠네 그냥 그러고 말았었는데 이 오르쉐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뭐 동선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봐야 될 작품들 꼭 이 안에서 좀 한번 좀 보고 가야 될 작품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그 갔을 때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작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정말 작품이 많아서 사실 뭐 3부 내내 오르세만 얘기해도 될 정도지만 그렇죠. 네. 오늘은 또 핵심 진짜 네. 무슨 쪽집게 과외처럼 정말 소수 상징만 뽑자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인상주의의 시작점이라고 많이 소개되는 마네란 예술가의 만에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이 작품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작품이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그 모사됐고 이것도 사실은 다른 작품을 이렇게 빌려다가 그린 그림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 마네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 예술가로 평가받는데 막상 고전 대가들을 또 굉장히 존경했기 때문에 고전 시대의 대가들의 뭐 형태나 구도 같은 걸 많이 차용해서 그리기도 했었고요. 네. 이 그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풀바디 위에서 두 명의 이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비스듬히 앉아 있고 특이한 것은 그 뒤쪽과 앞쪽에 반 누드와 완전 누드의 그 여성 둘이 그 이 그림 속에 존재를 하거든요. 사실 이 그림이 그 여성주의자들에게는 또 굉장히 많이 그 공격을 당했던 그림이기도 하고 또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또 불러일으켰던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네. 당시에 실제로 누드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기에는 기존에도 누드화는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 당시에도 이제 이게 살롱전이라는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국전에 해당하는 공모전에 출품이 됐던 작품인데요. 다른 누드화는 뭐 여신을 그렸다거나 혹은 그 여인들이 화면 밖에 우리를 응시한다거나 좀 쑥스러운 이렇게 자신의 눈빛을 피하는 이런 표정으로 그려져서 그렇죠. 그걸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었는데 그러니까 관람객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훔쳐봤잖아요. 그쵸. 진짜 네. 약간 몰래 뒤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감상이 가능했었다면 이런 표현이 좀 안 좋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쵸. 네, 네. 그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 시대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던 거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일단 기존의 여신의 표현처럼 뭐 피부색을 투명하고 막 뽀얗게 그린 것도 아니었고 너무 사실적인 여인의 모습인데다가 실제 이제 당시 몸을 파는 여인을 모델로 해서 그리게 되고 그 여인은 화면 밖에 있는 우리를 너무 당당히 응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사실은 아주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편한 게 네. 그림을 감상하게 되면 그 누드 상태의 여성의 몸을 이렇게 그 훑어보는 나의 시선과 딱 정면으로 눈이 마주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못된 짓 하다 딱 걸린 듯한 그런 느낌. 그렇죠.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네. 그 그림 안에 있는 남자들도 그 앞에 옷을 벗고 있는 여인을 훑어보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 그 상징적으로 봐도 그 앞에 이제 쏟아져 있는 이 도시락 바구니 자체가 약간 뭐 흐트러진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은유하는 거죠. 혹은 벌어진 일에 대해 은유일 수도 있고요. 네. 당시 이제 파리지앵들이 다들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감추고 싶어했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걸 너무 대놓고 드러내 버리다 보니까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죠. 자기가 뒤에선 그렇게 지내도 이게 외부로 알려지는 걸 좋아하지 않을 텐데 이걸 당당히 사회적으로 끌어내 버리다 보니까 마음에 좀 본인이 찔리는 데가 있는 사람 입장에선 더 열받는 그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작품이 당시에 사실은 이제 프랑스의 국전이 이제 출품됐을 때 그 기존의 어떤 화풍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낙선도 하게 되고 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되게 불편한 그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딱 말씀하신 이제 낙선전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나폴레옹 1세가 이렇게 젊은 예술가들이 너무 항의하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래 니네한테도 기회 줄게 해서 떨어진 애들만 하는 전시에서 이제 낙선전이라고 기회 주는 척하고 전시를 열었던 건데 네. 사실 정치적인 목적은 거기에 이제 아예 대놓고 홍보를 얘는 떨어질 만한 애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줘 버림으로써
어찌 보면 짓누르기 위한 거였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여론에 동조된 사람들은 가서 이 작품에 막 침을 뱉으려고 하는 바람에 이 작품은 되게 높은 곳에 붙여놨었답니다. 사람들이 해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훼손될까봐. 네, 아예 그냥 위쪽에 붙여서 전시할 정도로 그만큼 당대 핫 이슈였던 거죠.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된 작품이 있다라고 앞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 그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이게 과거에 이건 사실 되게 고전적인 화풍으로 그렸던 작품이라서 이런 형태로만 그렸다면 마네의 작품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을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신들이 등장하는 그쵸. 그런 그림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중 오른편 하단부에 있는 일정 부분의 형태랑 구도를 이제 마네가 그대로 따서 쓴 거였거든요. 구도가 똑같네요. 그쵸. 앉아있는 자세하고 모습이 거의 흡사한데 이제 인물이 신이 아니라 옷을 입고 있는 파리지앵과 옷을 벗고 있는 그 여성으로 표현됐다라는 이제 주제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그 주제의 변화 자체가 굉장히 컸던 거죠. 이제 과거에는 뭐 신이나 혹은 권력자나 누군가가 원하고 그들의 의도에 의한 것들만 그렸다면 마네 같은 경우엔 그런 게 아니라 화가가 주체가 돼서 그 시대를 표현했다는 게 되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상주의 하면은 빛 예쁘게 그린 그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인상주의라는 그룹 안에서 그 방향이 두 갈래로 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름 비슷한 마네, 모네 이렇게 있는데 마네 라인이라고 하는 쪽은 시대의 인상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좀 사상적인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는 작품을 했던 게 마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모네 라인에서 뭐 모네, 르누아르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은 진짜 철저하게 자연의 빛, 반짝임, 그 기술을 연구했던 예술가들이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매번 헷갈리는 해돋이 인상. 그쵸. 마네냐 모네냐라고 했는데 지금 딱 정리를 해주신 거죠. 그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다 좀 혹시 어디 가서 쉽게 기억하시라고 추천드리면 마네, 모네 이름이 실제로 O하고 A 하나 차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영어로 써봐도 그러고 그 한국어로 써봐도 그러고 아야, 어여, 오요, 우이, A, B, C, D, E, F, G 할 때 다 A가 앞에 있고 아가 앞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가 앞에 있는 마네가 더 먼저 시작했고 네. 먼저 주목받았지만 먼저 죽은 예술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가 뒤에 있는 모네가 늦게 시작했지만 이걸 장수하면서 완성시킨 사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서 앞에 있는 애가 사람을 그렸고 뒤에 있는 애가 풍경을 그렸다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년 전에 그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제가 대입 시험을 못했죠. 그땐 제가 초등학생 때였어서. 알겠습니다. 자, 오르세에서 처음으로 만나야 될 그림에 대한 이야기로 마네가 그린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작품과 함께 모티브가 된 마르크 안토니 오 라이몬디의 파리의 심판. 자, 오르세에서 만나야 될 다음 작품 하나 더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 방금 구분 지어드렸던 이제 마네 후배로 소개되는 모네의 작품 중에 그 인상 해돋이도 참 유명하지만 전 가서 굉장히 매혹적이었던 건 이 카미유의 임종이라는 이 작품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카미유의 임종. 네. 이 작품 되게 그 인상적이어서 저도 잠깐 그 머물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게 모네 작품이더라고요. 네네네. 이 작품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형체가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한 여성이 그 분명히 자신의 침대 같은 곳에 누워 있는 듯한 그런 눈을 감고 있어서 사실은 잠든 것인지 죽은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카미유라는 이 제목에 등장하는 여인 자체가 모네의 가장 상징적인 뮤즈라고 평가받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누구나 막 첫사랑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가장 청춘기에 그의 곁에 있어줬던 모델인 동시에 이제 원래는 첫 번째 부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가난한 시절부터 함께 해준 고마운 여인이었는데 이게 약간 작품에 담긴 스토리를 정리해드리면 모네가 살아생전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젊을 때 뭐 대성공까지는 아니라도 작품 구매자들이 꽤 있었는데 그중 제일 많이 투자해준 사람 중 후원자 중 오슈데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파산하게 되면서 이제 빚에 쫓겨 도망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이제 부인이었던 알리스라는 여인을 이제 모네에게 부탁한 거죠. 내가 돈을 구해올 때까지만 지낼 곳이 없으니 좀 같이 지내게 해달라. 내가 그동안 자기 아내를. 그쵸. 아내하고 자식들을. 자식들까지. 아내만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래서 잠깐 이제 맡아달라 해서 처음에는 고마운 후원자니까
받아들였던 건데 그 한 지붕 안에 두 명의 여인 아이들이 있었지만 두 명의 여인하고 살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사랑에 뭐 빠졌군요. 기록 따라 다르지만 불륜이라고까지 하긴 뭐한데 오묘한 그 썸과 같은 기류를 그 알리스란 여인하고 모네가 타기 시작한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원래 부인이었던 카미우는 이제 원래 첫째 장이라는 아이는 신혼 때 낳게 되고 이 시기에 이제 미셸이라고 둘째 아이를 갖게 됐는데 건강이 너무 악화되는 바람에 이제 아이를 낳고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카미우는 이 둘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걸 모네도 눈치챘고요. 그래서 본인도 죄책감이 컸겠죠. 이제 부인이 딱 세상을 떠난 그 순간 이제 부인이 눈을 감고 이제 생명이 빠져나가면 입이 이렇게 살짝 벌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 부인을 보면서 온갖 뭐 죄책감과 사랑과 슬픔 그게 다 뒤섞여서 마지막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을 놓치기 싫어서 정말 빠른 순간에 막 터치를 쌓아 올리면서 그렸던 작품이 이 카미우의 임종이란 요 작품이라서 이건 직접 봤을 때 확실히 되게 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뭔지 설명 못할 어떤 기묘한 느낌 같은 게 있어서 이 여인이 눈을 감고 입을 살짝 벌리고 있는데 이게 슬픔인지 혹은 어떤 드디어 종착역에 다다른 자의 어떤 안도인지 뭐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보여져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그림입니다. 네. 제가 과거에는 그 말씀을 종종 드렸거든요. 꼭 직접 안 가서 보셔도 그냥 공부하면서 즐기시는 것도 충분히 재밌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가서 좀 많이 보다가 약간 말을 바꾼 게 직접 안 가도 상관없지만 가서 보면 더 좋긴 하더라라는 얘기를 붙였던 부분이 그 카미오의 임종도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그냥 딱 그 스토리적인 부분만 이해가 되는데 직접 가서 보시면 이거 이미지도 고화질 혹시 찾아보시면 사인된 아래쪽에 네. 자세히 보시면은 밑색 없이 그냥 캔버스 천들이 좀 보일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존 예술가, 과거 예술가들은 제 색깔을 이론적으로 뭐 그 황토색 계열부터 쌓아 올리면서 되게 물감을 두껍게 칠해서 이제 사실 세월이 지나면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다면 모네는 진짜 밑색도 없이 진짜 빠른 시간 안에 거의 혼을 담듯이 터치를 쌓아 올렸다라는 그 속도감 자체가 직접 봤을 때 확실히 좀 제대로 싹 와닿는 게 있어서 스토리 이상으로 그 기법적인 측면의 감동도 되게 커서요. 그래서 이 작품을 추천드린 거라 요건 꼭 가시면은 그런 좀 터치의 속도감 이런 것도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역시 이제 자연의 어떤 인상을 그려야만 했기 때문에 이 뭐 해돋이나 또는 일몰이나 다 순식간에 끝나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리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붓터치를 빠르게 경쾌하게 가져가고 밑색이 아니라 바로 이제 필요한 색들을 칠해 나가면서 네네. 이제 그런 어떤 기법들을 이제 현장감으로서 이제 느낄 수 있다. 네, 네. 그런 대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요. 저도 사실은 뭐 꼭 가야 돼. 컴퓨터 모니터로 봐도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그 컴퓨터나 TV 화면 사이즈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예술 작품도 사이즈가 중요한 게 그렇죠. 그 압도당하면서 이 보는 그 느낌이 사실은 지난번에 나오셨던 그 윤광준 선생님께서 음악에 대해서도 최고의 어떤 그 경험은 결국은 현장성이다. 가사 듣는 게 최고다. 뭐 CD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근데 미술 작품 역시 그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진품을 이렇게 봤을 때 느껴지는 감동이 사실은 컴퓨터 모니터로 볼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네네. 액자가 좋더라고요. 확실히 과거 그림은 특히나 액자빨 받는다는 작품도 꽤 있어서. 그러니까요. 액자가 더 비싸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네. 자, 모네의 까미우의 임종. 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모네의 여러 작품들이 있군요. 소파에서의 명상도 있고 기모노를 입은 여인. 야, 이 작품 일본 분들 굉장히 많이 그 보시고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네네네. 인상파의 화풍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인 거죠. 그렇죠. 그 작품 속의 모델도 카미우를 모델로 그린 건데요. 그 당시에 이제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일본의 우키요에 판화가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목판화. 예, 처음엔 사실 그냥 포장지 같은 형태로 작품이 아니라 도자기 이렇게 깨지지 말라고 쌓은 네네. 거였다며요. 그래 그 종이 쪼가리를 이제 보다가
이제 그쪽 예술가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실제 판화들을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좀 새로운 예술을 꿈꿨던 이 인상파 화가들은 우키요의 뜻 자체가 이제 덧없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네. 이게 기득권자들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진짜 누구라도 바라보는 그런 세상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영감을 되게 많이 주다 보니까 사실 꼭 모네뿐만 아니라 뭐 고흐나 고갱이나 뭐 마네 다들 엄청 좋아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인상파 화가들과의 어떤 접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 혹은 어떤 서사의 영웅담을 주로 그리던 그림에서 일단 진짜 파리의 진짜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화가들처럼 우키요에가 이제 목판화라는 건 말하자면 돈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싼 값에 그림을 팔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만들어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어떤 사상적인 면까지도 서로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네, 정확히 보신 거죠. 아무래도 좀 누군가의 의도에 의한 주관성보다는 사실 객관성이 되게 강한 형태의 예술 장르다 보니까 말씀드린 인상주의 안에서도 각자 추구하는 바가 조금 달랐어도 그 중심에 서 있었던 건 과거에 그 잡혀있는 관습이 아니라 새롭게 좀 모두를 위한 예술에 더 근접해 보겠다라는 시도의 시작점으로 평가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우키요의 판화도 큰 영감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네와 모네, 사실 뭐 유튜브에 이제 마네와 모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뭐 그런 영상도 되게 많다라고 하는데 네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마네와 모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좀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요. 네. 자, 한 작품만 더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르세까지 왔는데 이 화가 그림 안 보고 가면 이건 안 되잖아요. 네, 그 너무 유명해서 사실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오르세에 가셨다면 네. 이 고흐의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이것 정도는 좀 보고 오시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좀 추천을 넣었습니다.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네. 네. 별이 빛나는 밤이 또 다른 작품도 있는데 이제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네, 그 우리가 사실 많이 아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은 이제 모마 미술관에 서장되어 있는 그 휘몰아치는 그 배경이 돋보이는 작품이고요. 그게 모마에 있군요. 예, 그건 사실 정신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 바깥 풍경을 보면서 그렸던 거고요. 이 오르세에 소장된 지금 추천드리는 앞에 아르레 이게 붙어있는 이 별이 빛나는 밤은 입원하기 이제 직전 작품 개념이라서 그 아르레 풍경을 보면서 그렸던 작품이라 약간 감성이 다른 지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이건 그래도 조금 뭔가 멀리서 별이 빛나고 달빛이나 별빛 같은 것들이 좀 뭔가 아련함 이런 것을 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별이 빛나는 밤은 막 휘몰아치잖아요. 막 그렇죠. 밤하늘이 막 움직이는 듯한 그런 그림. 네네. 어떤 시기적인 정서의 차이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됐을 수도 있겠다. 네, 고흐가 저는 뭐 미술사 역사상 그 순간에 자신의 감정을 가장 본인 자체도 잘 몰입해서 잘 표현하는 작가 중 아무래도 탑이다라고 뭐 몇 명 더 있게 하겠죠. 뭉크나 몇몇 예술가들이 있겠지만 가장 좀 확고했기 때문에 그 짧은 예술 세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좀 공감하고 열광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다른 별이 빛나는 밤과는 좀 더 다른 전 개인적으로 좀 더 약간 평온하고 약간 시적인 문학적인 느낌이 여기에 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고요. 참 이 그림 아른하면서 그래서 아르는 아니고요. 뭐라고 할까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빛들이 이제 발광하고 있는데 별들이 네. 그 발광의 어떤 느낌을 수면에 이제 흐트러지는 그 잔 물결 위에다 탁 이렇게 전시하듯이 늘어놓고 나서 뭐라고 할까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어떤 아련함이 묻어나는 듯한 그런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오늘 해주신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 순간의 감정에 완전히 몰입해서 그려내는 것. 화가가 아닐지라도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순간에 몰입하고 그 순간의 어떤 감정을 완벽하게 그 받아들이고 느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그렇죠. 관성적으로 하루를 보내고 해야만 하니까 하게 되고 뭐 슬픔이든 기쁨이든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한순간의 감정을 온전히 다 느낀다는 것. 이 인상파의 어떤 그림에서 그런 어떤 깨달음마저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참 미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미술이라는 게 또 주는 매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요. 들으시면서 이왕이면 꼭 이미지도 한번 검색하시거나 직접 보시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오르세에서 가장 좋았던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습니까? 전 사실 오늘 추천해드리는 것 중에 그 카뮤의 임종이라는 작품 봤을 카미의 때 임종. 사실 몬의 다른 작품도 좋은 게 참 많았었거든요. 그 직접 봤을 때 그 속도감이라는 게 전 진짜 놀라워서 저도 원래는 서양화를 전공했어서 야, 이건 정말 엄청난 연마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 기법이구나. 이걸 직접 보다 보니까 좀 느끼는 측면이 너무 컸어서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사실 고흐 작품 같은 경우에도 그 보신 막 뒤에 뭐 별자리도 북두칠성도 보이고 이 사람이 마냥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관찰했구나. 별이 그 강에 닿기 직전까지 그쵸? 나와 있어요. 물론 좀 약간의 왜곡이 강한 작가긴 하지만 네. 본인이 그 순간의 감정을 진짜 깊게 표현했구나라는 부분과 특히 고흐는 물감 진짜 두껍게 칠하거든요. 진짜 직접 봤을 때 확실히 그 맛이 엄청 강한 예술가라서 오르세는 어쩔 수 없이 그 인상파, 특히 고흐, 모네 이들을 보러 갈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 좀 그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요. 네. 오르세. 파리에 간다면 꼭 한 번은 들려야 할 미술관입니다. 오늘 마네, 모네, 고흐 이렇게 세 화가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통해서 오르세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뭐 금방 갔습니다. 오늘 녹화까지 하고 있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직접 가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못 가신 분들은 또 친절하게 이제 김찬영 도스트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그림을 실제로 좀 보시면 어떨까 하는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미술관 여행 오늘 1부 프랑스의 오르세 소개해드렸고요. 2부에선 역시 김찬영 도스트님과 함께 영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감사드리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